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삼전동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제 부끄러웠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사연을 보내요. 전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엄마는 목욕탕에서 일하셨어요. 지금은 새신사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때밀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때밀이 일을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죠. 시인이었던 아빠가 생계를 위해 연탄 가게를 여시면서 두 분이 함께 일하셨어요. 그래도 틈틈이 아빠는 시를, 엄마는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집은 넉넉지 못했지만 저는 아빠와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연탄 가게에서 일했지만 엄마에게는 우아한 분위기가 흘렀죠. 말투도 조용조용하고 나긋나긋했어요. 저한테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고 제가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참 좋았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진 아빠가 돌아가시고부터 엄마가 아빠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그래서 시작한 일이 때밀이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엄마는 변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엄마는 저를 목욕탕에 불렀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목욕탕에서 공짜로 목욕할 수 있어서였죠. 목욕탕 안에서 혼자 속옷을 입고 사람들의 떼를 밀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는 목욕탕이 울리도록 큰 목소리로 손님들과 수다를 떨며 떼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 그대로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엄마는 금세 저를 발견하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목욕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해져서 엄마에게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온탕 속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죠.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얘, 엄마 보러 왔니?" 하면서 아는 척을 많이 했어요. 목욕탕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단골 손님들도 저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그저 때밀이의 딸이었죠. 일요일이 아니면 저는 엄마가 일하는 목욕탕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만 가지 않으면 저는 때밀이의 딸이 아닌 그냥 평범한 아이였으니까요. 항상 엄마는 바빠서 예전처럼 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꾸할 뿐 다른 데에 정신이 쏠려 있었죠. 그래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들에는 아름다운 공주, 우아한 귀족의 딸, 사랑받는 부잣집 딸들이 나오곤 했죠. 색색의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예쁘게 늘어뜨린 소녀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소녀들은 한 번씩 큰 시련을 겪고는 했지만 다시 원래 고귀한 신분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책 속의 소녀들처럼 원래 고귀한 신분의 부자이지만 잠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상상했죠. 상상 속에서 저는 계모에게 쫓겨난 공주가 되기도 하고 다락방으로 쫓겨난 부잣집 딸이 되기도 했어요. 시련을 겪고 강해진 제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행복해지는 해피엔딩으로 상상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했던 상상은 시인인 아빠와 화가인 엄마와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혼자만 놀 때에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이 놀이가 집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아, 너희 아빠는 뭐 하셔?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아, 미안. 친구가 당황하며 저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이 익숙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저를 딱 그 눈빛으로 쳐다보고는 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친구에게 동정하는 눈빛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상상 속 소녀들에게도 이런 시련은 있었죠. 하지만 소녀들은 언제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았어요. 괜찮아.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거든. 예전만큼 안 힘들어. 근데 있잖아. 우리 아빠 시인이었다? 정말? 오, 멋지다. 그치? 책상에 앉아서 글 쓸 때 우리 아빠 얼마나 멋졌는데. 진짜 좋았겠다. 우리 아빠는 그냥 회사 다니는데 우리 아빠는 하나도 안 멋져. 제 말 몇 마디에 친구 눈빛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나기 시작했죠. 우리 엄마는 화가야. 그림 엄청 잘 그려. 진짜? 야, 너 너무 좋겠다. 그래서 네가 그림 잘 그리는구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친구가 부러워하자 저는 정말 제가 상상 속 소녀가 된 기분이었죠. 점점 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아빠는 대학 교수이자 시인이었고 엄마는 유명한 화가, 나는 사랑받는 외동딸이라고요. 아빠가 해외여행 다녀와서 내게 준 진귀한 선물들이며 엄마 아빠와 가본 신기한 여행들에 대해 쉬지 않고 떠들었죠. 물론 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였습니다. 신이 나서 말하는 동안 친구들이 몰려들었어요. 친구들은 감탄하며 제 이야기를 들었죠. 저는 뒷감당도 생각은 못하고 그저 기뻤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친구들은 자꾸 우리 집에 가보고 싶다고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림 그릴 때 예민하셔서 집에 아무도 못 오게 한다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들이 제가 실은 허름한 단층집 쪽방에 새들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저희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갔죠. 반대쪽에는 제가 말한 것 같은 부잣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간혹 그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으면 그때마다 또 그럴듯한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학년이 바뀌어도 제 거짓말은 계속됐어요. 그러던 6학년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목욕탕에 오라고 한 날이었죠. 목욕탕에 갔더니 엄마가 없어 온탕에 들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아, 야,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지영아. 같은 반 친구 지영이었습니다.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됐죠. 너 이 동네 안 살잖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그냥 한번 와봤어. 넌 이 동네 사니? 난 여기 자주 와. 그래? 난 이제 다 해서 나가려고. 나중에 보자. 대화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획 몸을 돌려 앉았죠. 안 가? 간다며. 따뜻한 게 기분이 좋아서 조금만 더 있으려고. 그런데 등 뒤에서 쩌렁쩌렁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정이 언제 왔니? 옆엔 누구야? 친구야? 미정아,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저 때밀이 아줌마랑 알아? 아니, 내가 알긴 어떻게 알아. 미정아, 엄마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때밀어 줄게. 친구랑 놀고 있어. 알았지? 너희 엄마야? 아니야, 무슨 우리 엄마야. 아니라고,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도 모르게 커진 제 목소리가 목욕탕에 울렸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던 엄마 목소리는 조용해졌죠. 전 큰일 났다 싶었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대로 달아나 버렸죠. 무슨 정신으로 옷을 입고 집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끝났다 싶었습니다. 내일이면 학교에 제가 거짓말쟁이라는 소문이 돌겠죠. 저는 학교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걱정하면 할수록 점점 엄마에게 화가 났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온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저는 잔뜩 화가 나 자는 척하고 있었죠. 미정이 자니? 안 자는 것 같은데. 자고 있는데 왜 그래? 엄마한테 소리를 꽥 질렀어요.
엄마는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내가 목욕탕 안 간다고 했지. 가기 싫다고 했지. 다 엄마 때문이야. 나 다시는 엄마 목욕탕 안 갈 거야. 나 거기 진짜 싫어. 싫다고.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이야. 엄마에게 소리를 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절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 엄마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니 미안했죠.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정말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학교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직 지영이가 이야기를 안 했나 보다 하면서 하루 종일 초조하게 폭탄이 터지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지영이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지만 오히려 지영이만 보면 죄 지은 사람처럼 피해 다녔죠. 그 이후로는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친구들과 헤어지기도 했고 서로 잘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목욕탕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는 돈에 집착했어요. 시장에서 산 몇천 원짜리 옷 두어 벌을 계속 돌려 입었고 장 볼 때마다 10원 가지고 실랑이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유명했어요. 돈 아끼는 짠순이로 말이죠. 엄마와 함께 다니면서 자연스레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도 허름한 차림을 한 엄마를 은근히 업신여겼고 무시했죠. 엄마가 때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데도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제게도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그때마다 저는 치욕적이었어요. 엄마처럼 남루하게 다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는 가난한 집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다행히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었지만 주말에는 사복을 입어야 됐죠. 그리고 곧 대학교에 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거기에 돈이라면 벌벌 떠는 엄마가 과연 나를 대학교에 보내줄까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아르바이트까지 하니 성적 유지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죽어라 공부를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산 만큼 수중에 돈이 생겼고 성적도 잘 나왔죠. 하지만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엄마, 나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만 대줘요. 그 다음부터는 장학금 받아서 다닐 테니까.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등록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마음이 놓였죠. 제가 대학교에 꼭 가야겠다 마음을 먹은 건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우선 번듯한 직업을 갖고 싶었죠.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어릴 때부터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와 떨어져 살고 싶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집에서 더 이상 엄마와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말 좋았죠. 저는 엄마가 불편했거든요. 그 불편한 마음이 실은 죄책감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성적 장학금은 당연히 받아야 했고 제가 살아갈 돈을 위해 근로장학금도 받아야 했죠. 학교 내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고 고등학생 과외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는 번듯한 옷차림새를 하고 다닐 수 있었어요. 어딜 봐도 가난한 집의 딸, 때밀이의 딸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저 스스로가 대견스러웠죠. 물론 주변 친구들에게는 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꾸며댔습니다. 20살이면 당연히 독립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잘난 척하면서 말해두었거든요.
제 꿈대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친구들보다 몇 배는 노력했죠. 노력의 대가로 저는 제가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몇 년간 모은 돈으로 친구들에게 보여줘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집도 얻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기쁨도 누렸죠. 엄마는 가끔씩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1층에 사는 주인집에 맡겨두고 가시곤 했죠. 서로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말 한마디가 어색했던 우리 사이에 피차 편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반찬을 놓고 가시면 전화를 드리곤 했는데 그때에도 말이 좋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뭘 또 이렇게 두고 갔어? 별거 아니야. 너 좋아하는 깍두기 담근 김에 다른 반찬 몇 개 더 가져간 거야. 엄마, 내가 이런 거 두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 주인 집에 패되잖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집주인 아주머니 드시라고 이것저것 좀 챙겨드렸어. 다음에 만나면 말 좀 더 잘해놓을게. 괜찮다니까 그래?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죠. 전화를 끊고 나면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매번 전화통화를 하면 이런 식이었어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부서에서 몇 년 함께 있어서 저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희 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작정하고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이었다면 솔직히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회사 면접 볼 때 면접관이 부모님이 무얼 하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었죠. 그때만 해도 여자는 잘 뽑지 않던 분위기라 더 잘 보이고 싶어 바짝 긴장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때밀이라고 하면 면접관들 눈빛이 어떻게 바뀔까 상상이 되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불쑥 익숙한 거짓말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제 직속 상사가 제가 입사한 후 가진 회식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 언급했어요. 예술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참 다르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회식 자리에는 나중에 제 남자친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제가 시인 아빠와 화가 엄마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잘 자란 외동딸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남자친구가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어둑어둑한 골목 앞에서 걸어오는 엄마를 보았죠. 엄마가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한창 일할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엄마는 언제나처럼 시장표 반짝거리는 티셔츠에 고쟁이 같은 바지를 입고 계셨죠. 내가 잘못 본 것이기를 엄마가 나를 못 보기를 기도하며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좀 더 어두운 쪽으로 남자친구를 살짝 끌고 갔어요. 미정 씨,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기도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엄마는 길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저와 몇 초 동안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전 엄마를 못 알아본 척 눈길을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엄마를 지나쳐 왔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져 집에 들어가는데 집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2층 아가씨, 이거 가져가요. 방금 어머니가 맡기고 가셨는데 못 만났어요? 방금 왔다 가셨는데. 네? 아니요. 못 만났는데요.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바리바리 싸온 짐에는 제가 좋아하는 깍두기와 나물, 김이 한가득 있었죠. 아까 봤던 엄마 모습이 떠올랐어요. 몇 번을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만두고 혼자 죄책감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청혼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먼저 찾아뵙자고 했지만 저는 엄마가 지금 그림 작업 중이라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남자친구네 먼저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함께 계시던 이모님도 저를 참 좋아해 주셨어요. 막둥이까지 드디어 결혼시킨다고 너무 좋아하셨죠.
빨리 나를 잡고 싶다고 상견례 날짜부터 빨리 잡자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가 장모님이 요즘 바쁘시다니 좀 나중으로 잡자고 해줬어요. 상견례 이야기가 나오니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거짓말 해온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엄마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남자친구가 엄마를 보면 얼마나 놀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목소리였죠. 저보고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이상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제가 결혼 준비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너 결혼 준비한다면서? 어떻게 알았어, 엄마? 너 엄마한테 말하기는 할 거였니? 며칠 내로 말할 생각이었어. 진짜야.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알고 있다만 결혼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아니야, 그런 거. 그냥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물론 제 말을 믿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신랑 굳이 인사 올 것 없어. 이렇게 사는 거 보여주고 싶지도 않을 테고. 그냥 바로 상견례에서 보자고 해. 그 순간에도 저는 집을 안 보여줘도 돼서 다행이다 안심했습니다. 근데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내 단골 손님한테 들었다. 엄마는 말하기도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 던지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제 결혼 소식을 아는 사람이 몇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해 자꾸 물어보았죠. 엄마가 일 끝나고 돈 정리를 하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는 단골 손님이 옆에 있다가 지갑 속에 있던 제 사진을 봤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고 어떻게 이 아가씨 사진을 가지고 있냐고 놀랐다네요. 알고 보니 그 단골 손님이 남자친구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뵈었던 남자친구 이모님이셨죠. 너 결혼하는 이야기를 내가 남한테 들어야겠니? 남자친구네 인사드리러 간 이야기까지 듣는데 어찌나 민망하든지. 엄마, 미안해. 엄마가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결혼 준비할 수 있을 거다. 이 정도면 부모 할도리는 어느 정도 한 것 같네. 엄마, 나 이렇게까지 필요 없어. 나도 돈 많이 모아놨어. 이 돈 다 놔주면 엄마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다. 나 네 생각보다 돈 많어. 설마 내가 전 재산 다 너한테 주겠니?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냥 받아둬.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었지만 엄마가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에 더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습니다. 엄마 말대로 상견례 날짜부터 잡았어요. 제가 그동안 거짓말 해왔다는 것을 남자친구 내에서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모님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별말 하지 않았고 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도 제가 거짓말 해왔다는 것을 차마 말하지 못했죠. 하지만 엄마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계실 것 같았어요.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도착해 있었죠. 처음에 엄마를 못 알아보았어요. 엄마는 제가 평소에 엄마에 대해 거짓말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평소처럼 시장표 옷을 입은 허름한 모습이 아니라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백화점 쇼윈도에서 봤던 중년 여성들의 세련된 투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가방도 제가 아는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었습니다. 미용실에도 다녀온 것 같았죠. 엄마가 화장한 모습은 아빠 돌아가신 후로 처음이었어요. 엄마가 치장하는 데 돈을 쓰다니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예전처럼 고와 보였어요. 몰라보게 변한 모습에 마음이 복잡해졌죠. 남자친구는 엄마에게 인사하더니 제가 엄마를 쏙빼 닮았다고 정말 고우시다고 했습니다. 곧 시부모님이 도착하셨고 상견례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목소리가 크고 드센 아줌마였던 엄마는 그곳에 없었죠. 상대방의 말을 조용히 경청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엄마를 시부모님이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논한 후 엄마가 엄마의 직업에 대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미 김서방 이모님께 제 직업에 대해 이야기는 들으셨죠? 들으신 대로 저는 때밀이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참 막막했어요. 미정이는 아직 어렸고 제 그림이 팔리기는 했지만 생계를 책임질 정도는 아니었죠. 남편이 하던 연탄가게를 혼자서 꾸려나갈 여력은 안 되었고요.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었습니다. 일을 하게 돼도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요. 이상한 일을 해보라는 권유만 자꾸 들어왔죠.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 사정을 아는 분이 자신이 아는 때밀이 일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분이 목욕탕도 소개해주고 일도 가르쳐줬어요. 하는 일은 곧했지만 돈 걱정 안 해도 됐고 무엇보다 한번 배워두니 일자리 걱정이 없었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 덕분에 미정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전 제 직업이 부끄럽지 않아요. 엄마가 때밀이를 하게 된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막막했을까,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제야 처음 엄마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엄마가 때밀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노력해왔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후회되었죠.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고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지금은 사람들 반응이 좋아 조금씩 그림을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전혀 몰랐던 일이었죠. 제가 했던 거짓말이 진짜일 줄 몰랐어요. 전 엄마가 그림 따위는 다 잊고 산 줄 알았습니다. 저를 키우려고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들었던 근 10년 동안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더구나 하나 있는 딸은 엄마를 원망만 하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곧 미정이도 결혼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마음껏 그림도 그리시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미정이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족하기는커녕 넘치십니다. 훈훈한 분위기로 상견례가 끝났어요. 엄마의 직업이 밝혀지면 세상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시부모님도 남자친구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죠. 정작 하나뿐인 딸은 받아들이는데 그렇게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말입니다. 시부모님과 헤어지고 나서 엄마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죠. 정말 죄송했다고, 정말 철없는 딸이었다고, 이제부터라도 엄마에게 효도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피곤하다며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금방 엄마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저 알아서 하라고만 하셨죠. 혼자 하는 결혼 준비에 회사 일에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렀어요. 엄마도 그동안 바빴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 집에 들러도 항상 바쁘다고 하셨죠. 그림 때문에 정신없다고, 너도 바쁜데 굳이 이렇게 연락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느새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화사한 분홍빛 한복을 입은 엄마가 참 고왔죠. 엄마를 보니 기분이 좋아 계속 웃고 다녔어요. 그러고 다니니 사람들이 신부가 결혼하는 게 너무 좋은가 보다 하고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엄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여행 잘 다녀올게요. 다녀와서 봬요. 그래, 건강해라. 행복하고. 인사하는 엄마의 표정이 슬프고 지쳐 보였습니다. 인사도 뭔가 이상했고요.
그때 엄마를 붙잡고 왜 그렇게 인사하냐고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거니 없는 번호라고 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그새 전화번호를 바꾸셨나 이상하다 하면서 엄마 집에 찾아갔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군요. 며칠 전에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이사 온 사람이 하는 말이 귓가에서 멀어졌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목욕탕에 찾아갔죠. 목욕탕에서는 엄마가 일 그만둔 지 꽤 되었는데 딸이 그것도 몰랐냐고 하더군요. 어릴 때 알았던 엄마의 동네 지인분들을 찾아다녔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계속 엄마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엄마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누구인지, 엄마가 어디를 자주 다니는지,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는지,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었죠. 괴로운 날들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엄마에게 했던 행동들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했어요. 경찰에도 찾아갔죠. 하지만 경찰에서는 실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사를 갔고 일을 그만둔 것이니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온갖 동네 목욕탕들을 닥치는 대로 가보았죠. 그림 판매상들도 만나고 갤러리들도 가보았습니다. 엄마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간은 잘도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임신을 했어요. 하지만 아기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산을 했죠. 그리고 다시 임신했지만 역시 다시 유산이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할 때마다 더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했죠. 엄마가 사라지고 나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 남편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후회로 눈물을 펑펑 쏟는 저를 비난하지 않고 위로해 주었어요. 무엇을 해도 마음이 붕 떠 있었죠.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서 계속 몸을 움직였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일, 집안일을 쉬지 않고 했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따라다녔어요. 남편은 제가 몸을 혹사시킨다고 걱정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들이 제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분에 넘치는 고민을 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죠. 교회에서 새로운 양로원에 봉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처음 간 날 설명을 들으러 사무실로 가는데 특이하게도 건물 복도에 초상화들이 쭉 걸려 있었어요. 신기해서 이 그림들이 무엇인지 물어봤죠. 이곳에 전 재산을 기부하고 봉사하며 사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림 그리는 분이라 여기 계신 어르신들 초상화를 하나씩 그려주신다고 하더군요. 함께 봉사간 분들과 그림을 살펴보는데 한 분이 저를 불렀죠. 미정씨, 여기 이 그림 봐봐요. 미정씨랑 닮았는데? 다른 그림과 달리 젊은 여자가 그려진 초상화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랑 닮은 것도 같았어요. 다른 분들도 저와 닮았다고 했죠. 저는 그냥 제가 흔한 얼굴이라 그런 거라고 웃었어요. 이 그림 속 사람만 젊은데 이분은 누구예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 그림은 한 장씩만 그리시는데 이분 그림은 몇 장이나 있어요. 저희도 누구길래 이렇게 많이 그리신 걸까 궁금해하고 있어요. 주말이 되면 그 양로원에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마다 전 그 그림을 보러 갔어요.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루는 다른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밥 짓고 배식하는 봉사를 했었거든요. 목욕 봉사하시던 다른 분이 못 오시게 돼서 제가 목욕 봉사를 하기로 했죠. 직원분이 걱정 말라고 거기 베테랑 분이 계시니까 보조만 해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베테랑 분이 그 그림을 그리신 기부자라고 하면서요. 목욕탕에 들어가니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르신들 떼를 능숙하게 밀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계시는 분이 계셨죠. 그 베테랑 분인가 보다 했어요. 저는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조해 드릴 거라고 잘 부탁한다고요. 그리곤 그분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희 엄마였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엄마가 여기 계셨습니다.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는데 막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냥 눈물만 왈칵 솟구쳐 올랐어요. 엄마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우는 저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펑펑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죠. 그저 엄마 냄새를 가득 맡으면서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제가 좀 진정이 되자 엄마가 말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아. 어르신들 목욕 다 시켜드리고 이야기하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가슴에 안은 채 엄마와 목욕 봉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앞에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또 어디론가 사라질까 두려워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봉사가 끝나고 엄마와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엄마, 계속 여기 계셨던 거예요? 응.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멈췄던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미정아, 괜찮아.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엄마, 죄송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근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난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엄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그랬어? 미안하다. 엄마도 참 못됐지? 잘못했다. 아니야. 이제 엄마 만났으니까 됐어요. 이제 다 됐어. 다시 어디로 사라지지만 마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날 가지고 있던 못난 마음들을 털어놓았고 엄마가 사라진 시간 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이야기를 했죠. 엄마를 너무 늦게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냥 다 귀찮아졌었어. 다 부질없는 일이다 싶었고 왜 내가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도 모르겠고 네가 그럴만했어. 그땐 너한테 서운했지만 이제는 네 마음 안다. 너와 떨어져 지내다 보니 그제야 알겠더라. 나 때문에 네가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무슨 고생을 해. 아니에요. 너 나한테 돈 한 푼 받아내기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잖아. 혼자 돈 벌어서 독립하고 학비도 처음에만 엄마한테 받고 나중에는 네가 벌어서 다 대고. 그거야 당연한 거지 뭐. 아니야. 참 내 딸이지만 야무지다 똘똘하다 했어. 나 사는데 지쳐서 너한테 살갑게 대하지도 못하고 칭찬 한번 해주지도 못했지. 너한테 뭐 해준 것도 없었는데 넌 항상 알아서 척척 공부도 잘하고 그랬지. 너 키우는 거 참 편했어.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나 혼내야지. 왜 칭찬을 해? 엄마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그런 딸이 어디 있어? 혼이라도 내지. 혼도 안 내고. 아니야. 내 딸을 왜 혼내? 밤이 되었고 우리는 양로원에 마련된 엄마 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엄마가 어디론가 갈 것 같아 자다가도 몇 번이나 깨서 확인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용케 제가 깬 것을 알고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저를 재워주던 밤, 엄마 냄새를 맡으며 잠들던 옛 추억이 떠올랐죠. 엄마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엄마가 변해버린 것을 더 그렇게 싫어했던 건 아닌가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남편과 함께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엄마는 저희가 도착한 것을 알고 한박 웃음을 짓고 멀리에서 뛰어왔죠. 남편이 인사하자 엄마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했다고,
그렇게 사라져버려서 미안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주말마다 엄마를 만났어요. 주로 저희가 엄마가 있는 양로원에 가서 함께 봉사를 했고 가끔은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죠. 엄마를 집에 모시자고 남편이 말해줘서 엄마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는 완강했어요. 이제 그곳이 엄마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냥 이대로 지내자고 했죠. 저희는 엄마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고 행복했던 적은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어요. 저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아기를 잃지 않기를 남편과 엄마와 함께 매일 기도했어요.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기도가 통해서인지 무사히 어려운 고비를 넘겨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낳은 것이 믿어지지 않아 자꾸 눈물이 났죠. 엄마는 아이 엄마가 그렇게 울면 안 된다고 혼냈어요. 엄마가 되면 울고 싶어도 참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엄마는 그렇게 나를 키웠구나 싶어 울지 말라는데도 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는 딸이었어요. 엄마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죠.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보라는 말 말이에요. 딸을 보면서 나 같은 딸이어도 좋다. 얼마든 당해도 좋다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한동안 저희 집에 계셨어요. 저희 딸을 참 많이도 예뻐해 주셨죠.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서도 엄마는 아이를 보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아이와 많이 놀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한숨을 쉬셨죠. 커가는 아이를 볼수록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너한테는 이렇게 못해줬을까 후회가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더 지금의 저에게, 저희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말해주는 엄마가 참 고마웠습니다. 아이가 좀 크고부터는 아이와 남편과 함께 엄마가 계신 양로원에 가서 함께 봉사를 했어요. 행복한 시간은 참 빨리도 지나가더군요. 어느새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아이가 큰 만큼 저도 남편도 나이를 먹었죠. 엄마에게도 세월이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연세에 비해 건강했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참 갑작스러웠죠. 지금도 저는 주말마다 엄마가 계시던 양로원에 갑니다. 엄마 대신 목욕 봉사를 해요. 긴 시간 동안 엄마와 목욕 봉사를 했더니 엄마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름 베테랑이 되었죠. 양로원에서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테랑이시라고 제 보조만 해주시면 된다고 말이죠. 엄마를 소개하던 말이 저에게 온 것을 들을 때마다 엄마를 생각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